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협동조합 학회장 하고 있는 장승권입니다. 되게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만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부터 저희 학회가 온라인으로 특정해서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특히 젊은 분들, 신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비대면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후 계속 공부, 학습,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그 같은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4월 이번 세미나가 첫 번째 세미나가 될 거고요. 이후에 정확하게 확정해서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 4회, 많으면은 아마 7회, 8회 정도까지 이런 유사한 세미나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후 좀 많이 참가해 주시고, 대부분은 학회원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학회원이 아니신 분이라도 이후 더 좋은 세미나들이 있을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 또 홍보 공지해 드릴 말씀은 6월 초에, 지금 저희 일정으로는 6월 첫째 주 금요일 날 6월 3일이 될 텐데요. 6월 3일 날 오후에 협동조합 학회의 학예라고 해야겠죠. 학예 학술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공지가 나갈 거고요. 거기서 발표할 논문 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준비한 것들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7월 첫 주에 경주에서 사회적 경제 주간에 사회적 기업 학회가 주관해서 협동조합 학회와 비영리 학회가 공동 학술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와 장소가 미정입니다만 7월 첫 번째 주간 언제쯤일 것 같고, 또 행사장은 경주가 될 겁니다. 참가할 수 있는 분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경주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이 참가해 주시고, 그때도 온라인으로 또 공유될 테니까 못 가시는 분들은 비대면 도구 매체를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미나 사회는 김선화 저희 학회의 연구위원회죠. 연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맡아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김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협동조합 학회 2022년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선화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성장지원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한양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윤모린 팀장님께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발표에 이어서 이제 한국협동조합 학회 편집위원장이시면서 명지대학교에 재직 중인 송재일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을 듣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을 통해서 또는 마이크를 켜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모린 팀장님의 발표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모린입니다. 졸교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 맡아주신 또 송재 교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유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인쿡 영어교육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다가
지금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또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협동조합 2.0 시대를 위한 작은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작년에 동일한 주제로 강민수 센터장님과 정옥미 선생님과 같이 사회적 경제와 정책 연구에 학술지에 등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목적과 배경은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아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평가하고 법 제정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협동조합 기본법은 국가와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시민의 자율적인 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입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2021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전국에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이제 2022년 3월 말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기본법 협동조합이 휴면 상태로 존재하여서 기본법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및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생태계와 지금의 또 현실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된 생태계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기본법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의 기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또 추가 방향을 제언한 후에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른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양적 성장에 주력했던 협동조합 1.0 시대를 마감하고 또 내실화에 주력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선행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방향과 선결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부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법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그리고 내실화가 가능하도록 개정 방향과 선결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 119개의 조문안과 부칙 3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연역을 송재일 교수님께서 잘 연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7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에 큰 변화를 준 것은 2020년 에 있었던 제5차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이나 일반 협동조합의 우선 출자 제도 도입, 휴먼 협동조합의 해상 간주제, 인허가 신고 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아래 좀 개정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교육성 반영 및 정체성 강화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법제에 담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중간 영역의 조직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운영이 되며, 셋째, 협동조합은 1인이 총 출자금의 30% 이상을 출자할 수 없고요. 넷째로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이 배당을 한다 해도 이용 배당이 먼저라는 협동조합 결사와 운영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일반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잘못 해석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비롯되고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을 조직 형태 측면에서는 상법을 따르면서도 운영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시에 협동조합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는 생각을 반영해서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하이브리드 성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재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되면서 협동조합의 고유성이 퇴색되고 정체성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는 고유한 성격이 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협동조합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법 협동조합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타 법인과의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협동조합도 할 수 있게 차별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혁신적 모델, 사회주택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인력이라든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및 재정,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공제와 같은 자율적 금융 없이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협동조합이 2만 개 이상 사회 각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방향은 협동조합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실현하면서 사회적 실체로 성장해온 역할을 법률과 제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협동조합 개별법을 포함한 총괄 규범화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법다운 모든 협동조합의 총괄 규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 당시에 민간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주체였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이 법안의 명칭을 9번째 개별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법안의 명칭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를 분석하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미 협동조합에 관한 총괄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농협법, 수협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른 통일적인 규율을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모든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적용될 통칙의 신설을 주장하였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문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은 기본법과 개별법의 조화와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함께 규율하는 법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 제외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통일적 정책 수립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에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로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개별 산업 분야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협동조합의 통일적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진 해외 협동조합 기본법처럼 현 협동조합 개별법과 기본법을 통합해서 기본법이 정말 기본법다운 포괄성을 보유할 때 협동조합 기본법 2.0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정 방향 아래 개별적인 선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개정의 방향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총괄 규범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환경을 전제로 협동조합 2.0 시대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선결 과제입니다. 먼저 비분할 적립금 도입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사항에 따르면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자본금이 됩니다. 한편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과 사업의 결과 내부의 유보를 통해 조성된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자본을 비분할 자본 또는 비분할 적립금이라고 하며 이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 공통의 자산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목적에 이용되고 후세에 계승됩니다. 더욱이 협동조합 내 공동자산이 많아지면 조합원이 탈퇴할 유인이 작아지고 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에서 비분할 적립금은 자본 조달의 한 방편이자 협동조합의 영구적인 자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중에서 일부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분할 적립금이 협동조합 전체 자산의 90%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내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을 청산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적립금으로 ICA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제3원칙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에서도 이 비분할 적립금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같은 외국에서도 비분할 적립금은 의무이고요. 국내에도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산시에 배분할 수 없어 비분할 적립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업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영리기업과 일반 협동조합을 구별하고자 한다면 이익을 구성하게
분배하는 요소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비분할 적립금 도입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에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서 해산 청산하는 협동조합 중 자녀 재산을 동일 목적의 협동조합이나 국가에 기속하도록 하는 소유권의 자발적 절제를 정관으로 명시하는 경우 조성되는 협동조합의 비분할 자본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법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 출자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 출자의 범위를 자기 자본 또는 납입 자본금의 3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기재부 협동조합 실체 조사에 따르면 기본법 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이 5,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자제 범위를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본법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자본 조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및 우선 출자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 강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된 내용 중에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대상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생협, 신협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연합 협동조합 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 연합 회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회원 자격의 한정은 자본 및 네트워크 등을 확보한 개별법 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기능을 상실시켰습니다. 실제 해외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회원의 확대, 출자금의 증대, 내부 유보, 상호 지원 기금 조성 등을 수행해서 회원조합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고 연합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회원조합의 사업적인 안정성 및 발전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은 필수적인데 제5차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가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서 전국 단위에서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고요.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협동조합 연합회가 조합원 범위에 꼭 넣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및 공제 사업의 허용입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제가 지불 능력을 상실하고 파산하면 비경제적 외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제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공제 조직들에 의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제사업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영리기업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직이 상호성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회원 소유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이러한 이유로 공제조직은 영리보험사에 비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정부 비대칭 하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보험사에 크지 않아서 신규 가입 유치에도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운영상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영리 기업과 달리 과도한 이윤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또 송재열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기 때문에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과 청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본법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송재일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론을 맡은 명지대학교 법학과의 송재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협동조합학회 편집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실 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모림 박사님의 발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토론문을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모림 박사님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방향연구, 협동조합 2.0 시대를 위한 고찰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약간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덧붙이는 형태로 토론에 좀 가름해 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윤모림 박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2만 개는 되는데 절반밖에 제대로 안 하고 액티브한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휴면 협동조합이더라.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태조사 이야기는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또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이제 좀 보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11조에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또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재부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총괄부서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기재부가 그래서 이 담당하고 있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 자체가 뭔가 좀 총괄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법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헌법에도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자조조직들이 있어요. 그죠? 농어민의 자조조직도 있고 중소기업의 자조조직도 있고 또 소비자의 어떤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활동들도 자조조직의 그런 그 문맥으로 읽혀지는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게 핵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촉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3년마다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나를 좀 봤더니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1차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로 좀 많이 만들자,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좀 도와주자.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가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이런 느낌으로 협동조합을 그때 기재부에서 이렇게 좀 탄생도 시키고 좀 키워보자. 우리 2차는 이제 좀 더 이제 살이 좀 오르게 내실화를 시켜자라고 하는 게 19년까지 이루어진 2차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또 해왔어요. 대부분 뭐 보면 뭐 A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A 제로나 뭐 B 뿔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기본 계획이 2020년부터 22년, 지금 이제 올해가 22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사실은 3차 기본 계획의 마지막 해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유치원 정도는 이제 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가 가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치원까지는 애가 의사 능력이 없어요. 철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한데
초등학교에 딱 가면서부터는 의사 능력 자체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라는 게 생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협동조합 2.0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은 태어난 거고 존재의 의미에 존재에 좀 중점을 뒀다 그러면 2.0은 그래서 우리 윤모린 박사님께서도 협동조합 2.0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그 발표문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아마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협동조합 3.0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의사 능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형사 미성년자가 초등학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되면 이제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진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이 될 거고 아마 4.0 정도 되면 우리 18세 이상의 그 미성년자를 벗어난 이제 그런 단계에 가면 4.0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드리는 제안은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 몇 차에 걸쳐 수립이 됐으니까 좀 그것도 참조해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더 풍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연합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엔 이렇게 집에서만 키웠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집마다 키웠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런데 엄마들끼리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2.0 시대에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뭔가 사회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말 애를 집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같이 키우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합회가 중요한 테마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2020년부터 그죠? 우리 3차 기본계획 시작이 되면서부터 연합회에 관한 이제 규정들을 넣었고 그것이 보니까 이제 8개 개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도 아니고 각 부처가 다른데 사실은 우리 앞에도 나왔듯이 이게 총괄적인 성격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할 수 있도록 뭐 그러면 뭔가 좀 커넥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협동조합이 잘하는 게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자체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이런 데 없었던 거예요. 잘.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어떤 근거 조항으로서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윤모린 박사님께서도 좀 이런 내용을 좀 더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적어 놓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뭔가 좀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연합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 풍토 내에서는 우리는 부처 간 칸막이도 심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같은 또 개별 협동조합들끼리도 서로 협동조합과 협동이 안 되는 풍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가 혁명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모린 박사님께서는 뭐 생협, 신협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첫 삽 뜨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생협이나 신협 같은 데는 이런 욕구가 좀 강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참여 의지를 안 보였기 때문에 아마 되는 것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데부터 먼저 조문에 넣자라고 했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법률만 가지고는 그 정책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 시행을 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9월 29일에 시행이 됐고 거기서 주요 내용들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윤모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진짜 듣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풍토가 좀 상당히 사실은 좀 척박해요, 되게. 싹이 우리가 4월에 이제 식목일도 있는데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척박한데 이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가 진짜 법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그죠? 그런 것 혹시 좀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면 조금 들려주시면 뭐 가능하면 듣고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청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운동체 성격도 있지만 경영체 성격, 사업체 성격도 강하거든요. 실제로는 사업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에서 보면 협동이 앞에 있습니까? 조합이 앞에 있습니까?
협동이 앞에 있어요. 그럼 협동이 뭐냐? 공동사업이란 뜻이에요. 조합은 뭐냐? 함께 합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합해져 있다는 것. 결사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이 앞에 있다는 것은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몇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근데 먼저 비분할 자본금 도입하는 거 그거 진짜 절실하다. 거기 저도 공감해요. 이거 안 되면은 이게 많은 부분 우리가 뭐 진짜 그렇잖아요. 자본 시장이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주식 거래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비분할 자본금이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럼 우리가 좀 현실은 어떠냐?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입이 어려워요. 지금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요. 왜 도입이 어려우냐 보면 첫 번째로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리 비영리 그런 성격 규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세금 문제, 세제 혜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배분 범위라든지 영리성 논란의 근거가 되는 바로 이제 원외거래, 즉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것도 이 비분할 적립금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가 이게 진짜 핵심 쟁점입니다. 아마 이거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항상 갖고 있는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조합원을 늘리려면 원외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누구나 처음엔 비조합원이에요. 처음부터 조합원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알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면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원외거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참고로 자 미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조합원 간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호 부조인데 우리는 상호 부조를 굉장히 좁게 봅니다. 좁게 봐요, 진짜. 상호 부조가 너무 좁게 봐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면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듯이 조합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조합은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요건 충족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출자 배당이 8%를 넘지 않아. 연 8%. 야, 8%면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연 이자율 2%, 3%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이 정말 널널한 거예요. 연 8%. 그럼 네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제 원외거래인데 이것도 굉장히 널널해요. 즉 말하자면 그 비조합원 거래가 조합원 거래를 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조건만 충족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면 협동조합으로서 지원을 해줘요. 세제 지원도 해주고 독점규제법 적용 배제도 해주고 공동사업도 밀어주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대규모 협동조합이 미국에서는 탄생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너무 좀 좁게 보고 세제도 진짜 없는데 안 해주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막 상호부조, 소규모 막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협동조합하기가 척박합니다. 그래서 비분할 자본금 제도 도입도 지금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회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선 출자 제도 같아요. 저는 이게 그래도 지금 개념 기재부에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거는 지금 시행령까지 밑에 보세요. 지금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출자 제도는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모린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우선 출자 제도가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를 너무 많이 늘리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배당 그죠? 이런 거 8%를 넘지 않을 걸 했는데 이런 건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게 넘어가면 협동조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도. 그래서 이게 정체성과 자본확충에서 양날의 검인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아직 배고파. 그래서 자본확충에 좀 더 비중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봐요. 지금은 맞고 정체성까지 유태로 정도까지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선 출자를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제가 있어요. 공제. 우리는 공제를 너무 공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생각에서 공제라는 생각을 공제하고 있어요. 빼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협동조합 탄생 이전부터 협동조합의 모태가 되고 협동조합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공제예요. 공제를 영국에서는 뭐 friendly society, 우리말로 치면 이제 friendly, 우애의 조합이다. 우애의 사회, 그러니까 society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협동조합인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그 로치데일 협동조합도 코오퍼레이티브가 아니에요. 소사이어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사이어티가 협동조합이라는 뜻인데 friendly society라고 해요. 그리고 그 법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영국의 협동조합들이 그 friendly society act에 따라서 협동조합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제조합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제조합법으로 협동조합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몰라요. 이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연구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납득 못 시키니까 그 특히 보험업계 이런 데서는 야 공제가 뭐냐? 공제? 그거 보험 아니야? 유사보험 아니야?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 하면 이거 보험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근데 허술해? 왜 너네들은 자꾸 보험 비슷하게 왜 공제보험이라고 이름을 적어? 쓰지 마. 유사명칭 쓰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돼. 그 공격에 결국에는 감당을 못해서 옛날 농협 공제 빼버렸어요. 지금은 농협보험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공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제사업의 정체성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본법에 있는 그 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참 고맙게도 지금 공제사업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금융 및 보험업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앞에 형용사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거기를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보험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도 그럼 못하는 거네? 근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뭐라고 또 돼 있냐면 그 앞에 그 또 단서가 다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뭐 조합원의 상호부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 공제는 돼.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공제라고 하는 것이 짬뽕이라는 얘기예요. 즉 금융 및 보험업법에 속하는 공제도 들어있고 그 아닌 공제도 들어있는데 그게 몽땅 다 표준산업분류엔 또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하고 협동조합의 어떤 공제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법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가인 저의 이제 소명인 것 같고 우리 윤모린 박사님은 그냥 이제 이것까지는 코멘트 안 해주셔도 되고 뭐 기타 이제 자유로운 의견 견해를 좀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고 꼼꼼하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네, 송재인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윤모린 박사님, 이 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급당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분할 적립금 도입이나 공제 사업에 대한 어떤 법률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많은 분들께서 연구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말씀 주신 것에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디펜스는 아니고요. 짧은 소견이라면 소견이고 협동조합 뭐 3.0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연합회 활성화는 정말 지금 협동조합 내실화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1934년에 협동조합 법 개정에서 모든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가입하게 해서 또 연합회가 감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의무화해서 협동조합의 건전성도 높이고 또 협동조합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서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내실화 제고도 하고 또 성장도 이끌어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해외 선진 사례를 도입해서 연합회의 강화 그리고 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의 범주 확대 이런 것들은 시급히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생협도 제도 개선에서 그 부처를 기재부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듯이 이런 기재부가 또 기본법 협동조합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협 측에서는 기재부로 부처를 이관해달라고 하지만 또 기본법 협동조합 측에서는 기재부 대신에 차라리 중기부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농담 어린 자조 섞인 표현도 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도 있지만 또 법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부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현장의 고민과 또 직접 또 운영했었어서 어려움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들의 실질적인 그냥 선언만이 아니라 내실화와 그리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정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이 풀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의 당사자분들의 많은 이런 관심과 활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좋은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기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개별법 협동조합에서도 법 개정을 계속 추진 중인데요. 특히 생협법 개정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법과 기본법이 개정이 연동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법 개정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윤모린 박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같이 듣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도 개선에 좀 열심히 하고 국회와 그 당사의 1인 시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협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재부로 이관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직 되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 개선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포커싱이 된 작년 한 해였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사항은 조금 뒤로 물러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개별 상황은 각 그 어떤 생협이면 생협 주체분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기본법하고 또 다른 개별법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입법 여건상.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자기 소관 법률이 있고, 정확히 말하면 부처도 아니죠. 자기 소관 그 부에 과가 있어요. 그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과장님, 사무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개정할 사항이 뭔가 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민간의 시민단체나 이런 뭐 협동조합과 학계의 어떤 의견도 좀 듣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소관 부처 법 개정하는 데만도
그 현안이라 그 기본법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막 하는 건 그런 것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본법 개정의 주체는 이제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주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국회에서 그죠, 의원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가 발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이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매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정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서 지금 권응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사단법인 협동조합 협회라는 곳이 생겨나는데 용어가 적당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네, 사단법인인데 협동조합 협회로 협동조합을 또 만드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용어가 적당한가 이런 질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협동조합만 들어가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이지만 협동조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설립이 될 수 있는 참 희한한 상황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주신 윤모린 박사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송재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세미나는 유튜브에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세미나는 2회 학술 세미나는 5월 20일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려화 강사님께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생협의 교육 콘텐츠 특징을 분석하는 내용을 발표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 1회 학술 세미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